네, 마켓 리더에게 시장 이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3%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만 해도 880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872선까지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으실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시장 오늘과 내일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긴급 진단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또 미칠 영향들은 없을지 오늘 점검하기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EBS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출연 때랑은 또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인가요? 너무 또 색다른 모습 보여주셔서 좋다라는 의미였는데 네. 오늘 주제부터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금리 동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또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CPI가 발표됐고요. 둔화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는 4.9%에서 4.0%까지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됐는데요. 사실 헤드라인 물가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쪽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상승시킨 가장 주된 요인은 당연히 주거비 쪽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여전히 주거비라든지 트럭, 중고차, 식료품 물가는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전히 코어 측면에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역시 둔화가 됐습니다. 5.5%에서 5.3%로 소폭 상승률이 떨어졌는데요. 5% 자체가 사실 높은 숫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상승률 둔화되는 흐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근원 물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준에서 보는 물가가 CPI냐 PCE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PC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PC랑 CPI랑 발표되는 시점이 조금은 달라요. CPI 물가, 소비자 물가가 먼저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FOMC 전날에 바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PC든 CPI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길 원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발표가 결국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연결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FOMC 회의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라던가 이 발표로 인해서 또 시장에 미쳐질 영향까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어제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금리의 흐름들이요. 네. 물가 지표 발표 전까지의 흐름들이 굉장히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물가 발표되고 나서는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 자체는 컨센서스에 굉장히 부합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6월달 FOMC 회의에서는 그래도 동결을 하겠구나 이 정도는 해석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후의 회의들 6월 이후에 7월, 9월, 11월, 12월 이 4차례 회의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던 금리가 다시금 되돌려지면서 전일 대비해서 다 상승해서 끝났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발표가 된 것 자체가 그래도 동결을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수치인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올해 연내 동결까지는 확보는 해주지 않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포커싱을 해서 보셔야 되냐면 연준에서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물가 지표에 대한 평가가 나올 텐데 사실 연준에서 원하는 그림들은 계속해서 서비스 쪽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의 하락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원 서비스 물가가 또 하락을 하려면 임금 상승률, 명목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명목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균형을 맞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태예요. 노동시장의 수급이 맞아간다는 얘기는요. 노동의 수요, 구인 건수라든지 구인율이 떨어지는 것들, 노동의 공급, 실업자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종합을 해보면요. 실업률
측면에서는 소폭 상향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실업률 전망치가 떨어진다든지 이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 측면에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물가에 대해서도 소폭 컨센에 부합해서 나왔지만 이러한 물가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느냐가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넌지시 시사해주는 멘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 경로대로 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당분간은 정책에 대한 조정을 빠르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물가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 같다. 라든지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입장을 보인다면 네. 추가 긴축에 대한 얘기를 사실상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점도표일 겁니다. 네. 올해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은 올해 점도표가 5.25로 현재 금리 수준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점도표를 높이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은행 이슈의 긴축 효과를 판단하기엔 좀 이른 시점입니다. 그럼 저는 올해 거를 만지기보다는 올해 거는 그대로 두되 내년도에 대한 수치를 소폭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하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 대부분은 조금은 더 긴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점도표의 변화, 특히 내년도 수치, 네. 그다음에 전망치 측면에서 실업률 전망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도표 변화 중에서도 내년도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찝어서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에 또 실업률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는 것, 어떤 우리가 FOMC 회의를 지나오면서 네.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였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게 작년 3월부터인 건 맞아요. 네. 이제 물론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1분기 지표, 지금까지 발표되는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추가 인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시작점이긴 하지만 금리를 높이는 과정 중에서 언제 명목 중립금리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명목 중립금리를 상회를 해야 사실상 긴축의 효과가 있는 기준금리 레벨일 거고요. 그 명목 중립금리를 상회를 하기 시작해야 이제 비로소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범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작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0.25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했던 거는 하반기 중에 인상을 했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시차가 1년 정도 있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중에 그 통화정책의 긴축의 효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횟수로 금리 인상했던 효과들이 더 반영이 되면서 경제지표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이 좋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평가절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겠냐, 앞으로도 지표가 좋겠냐를 근거가 되진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시면은 작년도 하반기 중에 어느 정도 명목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기준금리가 시작이 됐고 그럼 결국에 긴축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경제 지표로서 반영이 되는 게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년이 필요하다. 그럼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이러한 긴축 효과들이 더 두드러지게 반영이 되면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여가지고 아직은 연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긴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추가 인상을 또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고용 지표든 물가 지표든 아직은 이제 인하를 할 만큼 경기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당연히 긴축이 아닌 인하를 선택할 이유도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선택은 기준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은행 이슈의 효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긴축의 효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사실 연준이든 중앙은행이든 원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네. 지금 섣불리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했다가 과다 긴축, 과잉 긴축이 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3분기 동안은 그래도 금리를 동결을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데 24조라는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났습니다. 정부는 나랏빚 내지 않을 거다, 추경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간도 공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채 발행이든 뭐 감액 취음이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뭔가 추경이라고 하면 추가 경정 예산, 네.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편성이 되면은 뭔가 그 해의 경제가 굉장히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단어 자체가 좀 인식이 그런 것 하게 같아요.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 보시면요, 92년도 이후부터 흐름들을 보시면 거의 4차례 빼고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년 편성이 됐던 거였고, 문제는 추경이 얼마만큼 규모로 편성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편성이 됐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추경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네. 왜냐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되는 이슈로 넘어가게 됐을 때 수급 부담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의 상방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경이 되더라도 만약에 국채 발행 없이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수급 부담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추경 편성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추경 편성이 되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결정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금리의 상방 리스크로 작동을 하려면 네. 이 재원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하겠다는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 세수의 조정, 뭐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지출 조정, 원래 쓰려고 했던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여부보다는 추경 편성이 됐을 때 그 규모가 얼마만큼이고, 네. 이 규모 중에서 얼마만큼을 이제 국채 발행을 할 건지까지 나와야 네. 이게 유의미하게 금리를 높일 것인지 그냥 낮출 것인지 아니면 보합하게 할 것인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도 체크합니다.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6월 FOMC 회의의 변곡점이 될지, 이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첫 이번 후반대로 떨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인지. 만약에 FOMC 회의에서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달러 인덱스 흐름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동조화돼서 흘러갔었는데 올해 4월쯤인가요? 4월쯤에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4월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 쪽 경제 지표가 컨센 대비해서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왜 네. 중국 쪽 지표인데 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됐냐라고 하면, 원래는 중국 쪽 경제 회복에 굉장히 빠르게 리오프닝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때 한국 측면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회복되는 흐름들, 내지는 중국 쪽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경상수지가 회복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중국 쪽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쪽에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원화에 대한 펀더멘털이 약화가 됐던 흐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지만 원달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흐름들은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보합이 되더라도,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자체 약화됐던 흐름들이 되돌려지는 흐름들 플러스 향후에 뭔가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들, 뭐 IT 경기 회복이라든지 중국 쪽 경기 회복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유효해가지고 약세가 됐던 부분들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달러 대비해서 말고도 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 엔화에 대비해서도 원화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라가더라도 당분간은 소폭 박스권에서 옆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체크리스트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확인해야 될 리스크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 쪽의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당국의 정책들, 규제 네. 완화 이런 것 덕분에 굉장히 그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지속될 것인지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인지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가계부채가 안 터지고 잘 넘어갈 것인지, 금융불균형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가 향후에 리스크 요인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